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술의 중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1을 했죠. 오늘은 3-2 술의 중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술의 중계의 궤상, 궤명, 궤의, 교훈까지를 우리가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2부로서 술의 중계와 관련된 가수를 살펴보고 그 가수의 운세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술의 중계의 상징성이 시작, 도전, 시작의 얼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럼 시작하고 도전하고 시작의 어려움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트롯 가수는 누구가 있을까 살펴봤더니 김희재입니다. 김희재. 이 김희재 이 가수는 어릴 때부터 노래를 불러왔었습니다. 그리고 트롯 열풍이 불었을 때 7명 중에서 7위로 개우 특기를 해가지고 정식 가수로 데뷔가 된 김희재입니다. 이 우리가 트롯 제목은 우리가 썸네일 제목은 중계와 가수 김희재 도전에서 성공까지 이런 테마를 가지고 썸네일 제목을 정했었습니다. 이 김희재 가수의 대표곡은 잊었니? 라는 노래가 대표곡입니다. 자, 그러면 이 김희재에 대해서 잠깐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재는 어린 시절부터 노래에 대한 열정을 가진 가수였습니다. 미스터 트롯에 참가하며 본격적으로 가수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죠.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그 여장은 시작부터 시험에 들기도 했습니다. 미스터 트롯에서 7위 마지막 순위로 특기리로 합격을 했으니까요. 초기 무대에서의 긴장과 불안을 극복하며 김희재는 점점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중계의 상징성처럼 시작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담겨 있죠. 김희재의 대표곡 잊었니는 그의 음악적 역량을 여실히 보여주는 곡입니다. 이 곡은 그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트롯 가수로서 자리 잡은 것을 축하하는 듯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김희재는 미스터 트롯에서 얻은 인기를 바탕으로 방송, 콘서트,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대중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중계의 의미를 살아있게 만들어주고 있죠. 김희재의 이야기는 모든 시작이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중계처럼 도전을 받아들이고 이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그는 무대 위에서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중계와 함께 한 김희재의 도전과 성공의 여정, 앞으로 그가 보여줄
더 많은 얘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자, 그럼 술의 중개가 상징하는 시작, 도전, 시작의 어려움, 이런 상징성을 가진 사람들의 운세는 어떻게 나올까요? 크게 시운, 때의 운이죠. 그 다음 재운, 재복입니다. 다음은 가정, 건강, 네 가지로 나누어 봤을 때 때의 운, 시운은 어수, 부어진입니다. 지키는 것이 마땅하며 나아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꼭 우리 괴의가 말해주죠. 시작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키는 것이 마땅하고 나아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운을 보면 창업 유관입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은 어려움이 너무 많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가정은 초혼불화로 나오네요. 초혼은 화합하기 힘들다, 조화가 어렵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초혼불화는 중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상징성, 시작, 도전, 시작의 어려움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은 보존 원기입니다. 원기를 보존하는 거죠. 원기가 뭡니까? 바로 생명력입니다. 그 생명하는 기운, 생명력을 보존하고 있다. 즉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작하고 도전하는 그의 상징성을 살펴볼 때 건강은 원기, 즉 살아있는 기운, 활동하는 기운이 보존되어 있다라고 건강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운세는 그 괴가 가지고 있는 괴의, 즉 상징성을 바탕으로 이런 운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 도전, 시작의 어려움과 서로 상통하는 그런 사람은 이 운세를 참고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술의 중개의 상징성이 얘기하는 가수, 대표곡, 운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술의 중개의 괴사와 상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괴사입니다. 괴사를 한번 볼까요? 이 괴사를 보시면은 원형, 리정, 물용, 유유왕, 이건후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크게 시작하니 형통하다, 고듬을 지키니 이롭고, 그러나 나아가는 발을 취해서는 안 된다. 즉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호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 이건후, 제호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괴사를 보더라도 이 술의 중개가 참 쉬운 개가 아니다. 즉 시작의 어려움이 많이 도사려 있구나 하는 부분도 이 괴사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게 시작하니 형통하다. 그러나 고듬을 지켜야 이롭고, 나아가는 바가 있어서, 나아가는 바가 있더라도 나아가서는 안 된다. 신중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직접 할 생각하지 말고 제호를 내세워서 하는 것이 이롭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괴사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먼저 중계는 우리에게 어떻게 괴사를 해주고 있는지 해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원형 이정입니다. 원형 이정.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우리 건계 괴사를 보면은 원형 이정이 나왔었죠. 그리고 우리 공괴 괴사에도 원형리 빈마지정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괴 괴사에도 지금 원형 이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원형 이정이 가리키는 또는 원형 이정이 포함하는 그 범위는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술의 중계도 왜 원형 이정이 나왔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형 이정. 이 괴상을 보면 그죠? 이게 상괴고 이게 하괴입니다. 보면은 물을 상징하는 감괴, 우레를 상징하는 긴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를 우리는 술의 중괴라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괴상을 봤더니 위에는 물을 상징하는 감괴, 근데 물에서 파생된 비도 되고 구름도 됩니다. 왜? 결국 구름이 나중에 음과 양이 조화가 맞아 떨어지면 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감괴는 물이라는 물상과 비라는 물상과 구름이라는 물상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괴는 말 그대로 우레가 있는데 우레는 이 징계는 무슨 얘기가 초목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자, 먼저 감괴. 감괴의 물상을 보면은 여기 말하는 물, 그 다음 비가 될 구름이라는 물상이 있고 밑에 있는 징계에는 초목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괴상만 보면은 어두운 구름 밑에 초목이 있으니까 아주 힘들게 보이죠?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구름이 시커멓게 깔려 있는데 밑에 초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의 어려움을 이 괴상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작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왜 술의 중괴에서는 원형 이정, 이 원형 이정을 얘기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원형 이정을 중괴 괴사에서 얘기를 했지만 조건을 달았죠. 그 조건이 뭡니까? 바로 원형 이정 해두고는 뒤에 물용 유유왕 이건우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원형 이정은 하지만 나아가서는 안 되고 직접 하지 말고 제호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라는 부분을 조건을 달은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나가지 말고 새로운 일이 생기더라도 선뜻 달려들지 말고 제호를 세워서 일을 처리해 나가되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라는 그런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쉽게 나가지 말고 직접 하지 말고 제호를 통해서 대리로 일을 해라 하는 부분은 사전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나가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괴에서 원형 이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중괴가 가지고 있는 강한 생명력 때문입니다. 강한 생명력.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이 중괴라는 것은 이 한자를 파자하면은
땅을 뚫고 씨앗이 솟아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오려고 그러면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개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즉, 이 새싹이 땅을 뚫고 솟아나오는 강한 생명력 하는 그 원의 덕, 이게 원의 덕입니다. 두 번째는 무성히 자라나는, 원의 다음에 무성히 자라나는 형의 덕. 그 세 번째가 가을에 결실을 맺는 이의 덕. 그리고 겨울에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정의 덕이 이 중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형 이정이라는 괴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역에서 원, 형, 리, 정, 한자로 적었습니다. 자, 원형 리정을 얘기할 때 원은 시작, 그 다음 형은 막힘없이 통한데서 형통하다. 이는 이롭다는 뜻이죠. 정은 고듬을 지켜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듬. 그리고 이 원 시작이란 이 원자도 건계 같은 경우에는 창시, 공계는 생성, 그럼 기타교에는 시작이라는 의미를 이 원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형 이정은 괴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덕입니다. 네 가지 덕. 그러니까 네 가지 덕인데, 이 같은 원형 이정이라도 건괴가 가지고 있는 원형 이정, 공괴가 가지고 있는 원형 이정, 그다음에 중괴나 다른 계가 가지고 있는 원형 이정의 범위는 다 다릅니다. 같은 원형 이정이라 하더라도 그 포함하는 범주가 다르다는 얘기죠. 자, 먼저 건괴 같은 경우에는 건괴, 원형 이정, 딱 네 자만 나옵니다. 건괴는, 그죠? 건괴 개사가 우리 기억해 보시면은 원형 이정 이라고 딱 네 자만 되어 있습니다. 건괴는 부모계죠. 아버지 계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하죠. 그러니까 제한되는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형 이정이라고 딱 네 자만 적어두는 겁니다. 이때 건괴에서는 어떻게 나왔죠? 원형 이정이 원형 이까지는 같았는데 정 앞에 빈마지정이라는 게 들어갔죠. 빈마지정. 원형 이정인데 그냥 정이 아니고, 건괴처럼 정이 아니고 앞말의 발음, 앞말의 고듬, 즉 앞말이 곧아야 한 조건 하에서 원형 이정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중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배웠듯이 원형 이정은 하되 물용유유왕하고 이근우를 해야만이 원형 이정이 된다 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원형 리정이라 하더라도 각각 관할하는 영역은 다 차이가 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물용유유왕과 이근우입니다. 물용유유왕,
이근우를 해독을 해 보겠습니다. 물용 유유왕 이근후. 물용 유유왕 이근후를 해독하면은 중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땅을 뚫고 씨앗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계는 생명이 자라는 겁니다. 생명이 자라는 게는 생명은 때에 맞게 자연스럽게 자라야 됩니다. 거기에 어떤 인공적인 부분이 가미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함부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자연에 거스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인간사로 얘기하면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새롭게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건국의 모습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이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올 때 힘든 것처럼 그만큼 힘이 들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호를 세우는 것도 이건후, 제호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 한 것도 초창기에는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이 제호를 내세워 가지고 대신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군안을 이양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물상을 보면 그런 물용유유왕하고 이건우라는 이 괴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물상으로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수주역은 상과 수를 가지고 괴사, 효사를 읽어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물용유유왕이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나온 주역 책을 보면 이 물용유유왕을 나아가서는 안 되고 제호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 하는 그 부분에서 교훈적인 얘기만 나왔었지, 왜 이 물용유유왕이나 이근우라는 이 괴사가 나왔는지 그 부분을 해석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상수주역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상과 수를 가지고 역경에 해당하는 괴사와 효사, 물론 상사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걸 상과 수를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보면 수레준이죠. 그죠? 수레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6개 효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효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주효하는 주효.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주효. 주요한 효란 얘기죠. 여기서는 어떤 게 주효가 될까요?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게 귀합니다. 양유와 음유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양유는 2개, 음유는 4개입니다. 양유가 귀하죠. 그 귀한 것 중에서 초요, 초구하고 구호 중에서 어떤 게 더 귀하냐? 일반적으로 구호가 임금의 자리고 왕의 자리고 또 천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구호가 주효가 됩니다. 그런데 수레중계만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초구가 주효가 됩니다. 주효. 그래서 주효가 들어가 있는 하계지는 무슨 물상이 있냐 하면요, 징계는 이 대로라는 물상이 있어요. 대로, 큰 길이라는 뜻이죠. 이 대로에서 파생된 나아간다는 물상이 있습니다. 왜? 대로는 나아가는 거니까요. 나아가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로로 나아가는 물상이 있으니까 이 징계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앞에 누가 막고 있습니까? 물을 상징하는 감개가 막고 있죠. 그래서 나아가기가 어렵다고 이 괴상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가 대로를 상징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앞에 감개가 막고 있습니다. 근데 감개 또 물상에 보면은 어려움이란 물상이 있어요. 어려움. 즉
이 징괴가 자기의 속성 대로의 물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앞에 어려움을 상징하는 감개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욕유효왕,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괴사에 적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계진에는 대로 물상 외에 또 무슨 물상이 있냐 그러면 제후란 물이에요. 제후. 이 제후는 이 제후입니다. 제후라는 물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물상이 있냐면은 심다라는 물상에서 파생된 세우다라는 물상이 나옵니다. 우리 물상표에는 심다라고 되어 있는데 심다에서 파생된 세우다, 심는 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건후라는 이 괴사는 제호를 세운다, 즉 제호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라는 이 괴사가 결국은 이 물상지상표에 의해서, 즉 상과 수에 의해서 괴사가 결정이 됐다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수주역은 상과 수를 가지고 괴사 효사를 읽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주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주역 학습법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인지 어떤 주역을 교훈적인 측면으로만 접근을 했지 어떤 괴사 효사, 즉 경전이 괴사 효사, 괴사 효사를 역경이라 했죠. 역경은 성경과 불경과 마찬가지로 성인이 지은 글입니다. 그 글을 갖다가 어떻게 읽어낼 것인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경시를 해버렸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역은 절름발이 주역입니다. 교훈, 즉 의리적인 측면만 강조를 했지, 의리역 했지, 이게 상수역을 너무 경시를 해버렸죠.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의리역과 상수역이 고루고루 이렇게 조화롭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역도 앞으로는 의리역과 상수역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그 완전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상수주역이라는 부분을 도서 제목으로 정하고 유튜브 제목도 상수주역으로 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묻어져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상사입니다. 상사를 읽어볼까요? 운내준, 군자의 경륜입니다. 구름과 우레가 있는 것이 중괴이니 군자는 이것을 보고 또는 이로써 경륜해라. 경륜은 나라를 경영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상사에서 말하는 이건 왜 이게 괴사고 이게 상사죠, 그죠? 상사는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도 왜 우리가 굳이 역전 중에서 다른 거는 다 놔두고 상사만 데리고 와서 우리가 설명을 하냐 하는 부분은 이 상사는 여기서도 보다시피 구름 운자는 이게 바로 감개가 가지고 있는 물상입니다. 뇌는 진교가 가지고 있는 물상이죠. 그 자연현상을 얘기하고는 바로 군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역의 본연에 건조되어 있는 이게 바로 상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익, 그죠? 10개 중에서 유독 상사만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운내를 볼까요? 상사 중에서 운내. 구름 운자에다가 우레 이래자입니다. 운내를 보면은 말 그대로 운내는 이 괴상에서 이 운, 즉 비, 구름만 말하는 거고 밑에는 진, 우레를 말하는 거니까 바로 괴상을 그대로 죽어준 겁니다. 운내. 그죠?
구름은 우레래입니다. 자, 여기서 감은 제가 구름, 비, 물이라는 부분을 앞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지는 우레의 물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감이 비가 아니고 구름인 것은 아직 비가 되어 내리지 않은 것이죠. 그죠? 비가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이 상사는 경륜을 이끌어냅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게 만약 구름이 아니고 비라 그러면은 이게 비가 됐다는 얘기는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서 결과물을 낸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비가 되지 않고 구름으로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비가 되기에는 시기상조인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비가 되기 때까지 우리는 나라를 경영하되 완전한 준비를 해서 비가 내리는 거는 완전히 이제 비가 내리면은 그 비가 땅에 내려서 온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솟아나게 되죠. 그 정도로 비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비가 되지 못하고 구름으로 머물러 있으니 비가 될 때까지 준비를 야무지게 하라라는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경륜을 보, 경륜. 나무 중간에 있는 중계나 군자나 이게 이는 어조사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굳이 타치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음 이제 경륜입니다. 경륜. 자, 이 경륜은 뭘 뜻일까요? 경륜은 원래 저 배자는 배틀 있죠. 배틀 용어입니다. 배틀을 보면은 자, 이 배를 짜는 거거든요. 이 세로로 되어 있는 게 날줄입니다. 이 가로로 되어 있는 게 시줄이죠. 이게 경이고 이게 룬입니다. 즉 경은 날줄을 의미하고 룬은 시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날줄과 시줄을 가지고 배를 짜는 이 모습이 경령으로 파생되죠. 경령의 뜻으로 파생된 것이죠. 국가 경령으로 말하면 이 경은 어떤 뜻을 가지냐 그러면요. 경령의 국가 경영의 바꿀 수 없는 큰 틀, 결국 날줄을 먼저 만들고 시줄로 나중에 들어가는 것, 보조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날줄, 즉 경은 국가 경영에 바꿀 수 없는 큰 줄기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 마음을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경이라 그럽니다. 반면에 룬은 시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에 또는 각국에 앞서 있는 제도를 우리가 제도 장점을 도입하는 겁니다. 종합해서 얘기하면은 국가 경영의 마스터 플랜을 짜는 거예요. 국가 경영의 마스터 플랜을 짜는 걸 경륜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 경영의 마스터 플랜. 즉 완전하게 국가를 경영할 수 있도록 완전체가 될 수 있도록 경도하고 룬도하고 해가지고 완전체를 만들어라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경륜이란 즉 나라를 다스린다 이걸 하면 운내가 중개이니 군자는 이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이렇게 해석이 됐으니까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그 경륜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 물상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볼까요? 수례준입니다.
자, 이게 물수죠. 그죠? 수. 이게 감개입니다. 이건 뭐죠? 이거는 우레랬죠. 우레. 이게 진입니다. 진규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호계를 설명드렸죠. 호계. 호계가 뭐라고 그랬죠? 호계는 초구와 상어를 제거하고 2, 3, 4, 5호를 가지고 2, 3, 4를 4개로 하고 3, 4, 5호를 외계로 해서 다시 괴를 만든 게 호계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여기서 이게 호계를 만들어 보죠. 먼저 2, 3, 4가 4개가 된댔죠. 자, 그럼 밑에 2, 3, 4 이 4개입니다. 왜냐하면 2호도 음요, 3호도 음요, 4호도 음이니까 효가 음요가 3개 있는 거죠. 그죠? 자, 다음 3, 4, 5호가 상호가 돼요. 상호. 그죠? 3, 4 오면 3, 4, 5입니다. 자, 해볼까요? 자, 3이 음효, 4가 음효, 5가 양효입니다. 이렇게 바뀌죠. 이게 호계입니다. 이게 봉계고, 그죠? 수, 례, 준, 봉계고, 이게 호계입니다. 호계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초효와 상효를 제거하고 2, 3, 4, 5효를 가지고 2, 3, 4호를 4개로 하고 3, 4, 5호를 외계로 해서 만든 게 호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호계는 어떻게 읽습니까? 위에 상효 3개는 음효, 음효, 양효니까 산을 상징하는 간괴죠. 간괴. 그 다음 밑에 음효, 음효, 음효는 뭡니까? 땅을 상징하는 공괴죠. 자, 그럼 이 괴명은 뭡니까? 아버지 성과 어머니 성을 따서 괴명은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지박입니다. 산지박괴. 산지박괴가요, 호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호괴는 봉괴가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내포되는 것을 우리가 읽기 위해서 호괴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 이 산지박이니까 이 지, 공계, 지금 공계죠, 그죠? 공계의 물상에 뭐가 있냐면 나라라 물상이 나라, 국가, 나라입니다. 나라라는 물상이 있고 그 다음 이 봉계에서 초, 2, 3, 4, 5 이게 무슨 괴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효를 볼 때 이건 이제 처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를 볼 때 이웃하고 있는 효가 같은 효일 경우, 즉 음효면 음효, 양효면 양효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것은 그냥 하나의 괴로, 하나의 효로 봐버립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기서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가 있는데 지금 양효고 음효는 음연이 두 개의 효가 되죠. 왜? 하나는 양효고 하나는 음효니까요. 그러나 2, 3, 4 이 세 개의 효는 모두 음효면서 붙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괴를 해석할 때는 이 붙어 있는 거는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이렇게 세 개가 됐든 하나의 효로 봐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세 개 호가 합쳐져서 하나의 호,
즉 음효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음효가 됩니다. 이 세 개가 없어지면서 지워버릴게요. 지우면서 오래 해서 보시기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하면은 이게 음효가 하나 됩니다. 음효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요 괴는 뭐죠? 불을 나타내는 니괴가 되죠. 니괴가 됩니다. 왜? 여기서 2, 3, 4호가 서로 붙어 있으면서 같은 효이기 때문에 하나의 효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하나의 효로 바꿨더니 이 니괴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불을 나타내는 니괴에는 어떤 물상이 있느냐? 니괴는 나라를 다스린다는, 밝게 다스린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밝게, 원래 이 불이니까 밝지 않습니까? 그죠? 밝게 다스린. 밝게 다스린다는 물상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나라를 밝게 다스린 게 뭡니까? 나라를 밝게 다스린다. 그게 바로 이 경륜입니다. 경륜. 나라를 경영한다 그랬죠. 나라를 경영한다. 나라를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린다는 그 괴사가 이 공계의 나라라는 물상과 니계의 밝게 다스린다는 이 물상이 합쳐져서 나라를 밝게 다스린다. 그래서 나라를 경영한다. 라는 상사가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상과 수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괴사, 효사, 상사를 읽어낼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주역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괴사와 효사, 즉 경전, 역경에 해당하는 괴사와 효사를 읽어낼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경전은, 즉 역경을 바탕으로 다시 역전을 해석해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역경, 즉 근본이 되는 역경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바로 역전, 즉 교훈적인 공자와 그 제자들이 만들었다는 역전만 집중적으로 매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역경, 즉 본류 역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물상이나 수상을 가지고 이 괴사와 효사, 상사를 읽어낼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번 강의가 쭉 계속되면서 이런 내용은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물상을 통해서 우리가 괴사, 호사를 읽어낸다는 것이 바로 상수주역의 핵심이 되는 거니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는 이제 3-3 6효 중에서 초효, 2효, 3효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도 거의 마무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을이 끝남과 동시에 또 추위가 몰려오겠죠. 우리 다 같이 건강관리, 특히 환절기에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계의 두 번째 강의를 마치면서 중계가 상징하는 시작, 도전, 시작의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도 사연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더 많은 주역의 고언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